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성서대학교의 오윤선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 연구윤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이 정립된 지 약 한 30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과학기술은 빠르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과학의 힘과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윤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겨우 한 세대 전문부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1989년도부터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이 연구윤리 문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요즘에 논문뿐만 아니라 학교 내 보고서를 쓰더라도 우리가 카피큘라를 돌린다거나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거나 또 턴잇인이나 이카피 파인드 같은 그런 도구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됐죠. 우리가 연구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선진국의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0년 그리고 1990년 이르러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우리는 2000년대에 와서 연구윤리 문제가 많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지금은 각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그 연구에 있어서 윤리에 대한 게 굉장히 가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또 윤리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점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1980년 전후해서 이제 여러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1980년에 미국 하원에서 과학기술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국립보건원인하고 여러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여러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적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3년에 그 뉴욕 타임즈의 기자인 부드로와 웨이드라고 하는 그 기자들이 진리의 배신자들이라는 그런 책자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서 대중적인 경각심을 하게 되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이런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자면 안 되는 그런 사안에 이르게 됐고 1985년에 보건연구소 부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연구비를 받는 모든 기관들은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해인 1986년에는 이 지침이 세부 지침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989년에 와서 국립보건원에는 과학 청렴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또 이 보건 차관보실에서는 과학 청렴성 심사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1992년에 과학청렴사무국하고 과학청렴성사무국이 두 조직이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내부에 연구 정직성 관리국을 만들게 되죠. 이것이 이제 그 연구 충실성 위원회로 뒤에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만은,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연구 율리 검토 그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과학 연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게 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건복지부와 별개로 국립과학재단에서도 여러 자체 규정을 만들게 되고, 또 1999년에 이르러서는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마련하면서 미국에 이제 드디어 연구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각 대학과 모든 연구진들이 이 규정에 따라서, 이 절차에 따라서 모든 조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0년에 헤르만 브라우흐라는 사건이 생긴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유명한 유전자 치료와 암 연구에 두각을 냈던 분자 생물학자입니다. 이 헤르만하고 브라우흐가, 이 사람들이 수십 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연구를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심을 박사후 연구원이 그걸 알고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그 내용을 이제 알리게 되면서 이 조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공조한 37편의 논문이 데이터가 조작이 됐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대학에서 파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헤르만 브라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막스 플랑크 협회에서는 1997년 12월에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부 규정을 이제 승인하면서 독일에서도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에 황우석 교수의 연구팀에 논문 조작 사건이 생기면서 굉장히 연구 윤리에 대한 쟁점이 되면서 강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연구 윤리를 우리가 이제 조금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연구가 이런 연구의 윤리가 뭔가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윤리를 말할 때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행동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연구자의 가치, 규범, 규칙, 어떤 진실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상담학회에서는 이 연구 윤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를 말하고 있죠. 이런 연구 윤리는 출판 윤리를 포함해서 날조나 변조나 또 이 표절에 관한 사항, 그뿐만 아니라 연구 동의에 관한 사항, 또 더 나아가서 자료 분석의 표현에 관한 사항, 또 생명윤리 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들을 우리는 연구윤리라고 이렇게 범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연구재단에서 2020년에 실태조사 내 자료를 보았더니 그렇게 나와요. 최근 5년 동안에 전국 대학에서 총 544건의 연구 부정행위가 나타난 걸 봅니다. 놀라운 거는 매년 2배 정도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보다 2배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대다수 연구자들이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해서 과도한 이런 경쟁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도 또 한번 조사를 2,695명의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35.82%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치열한 경쟁과 이 양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업적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성과 지상주의가 연구 부정행위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연구의 윤리를 어긋나게 되면은 굉장한 많은 문제가 생겨지죠. 그 연구의 윤리에 대해서 미국의 윤리학자인 레스닉이라고 하는 분이 12가지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행위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연구자들은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조심성을 가지고 어떤 연구에 있어서 오류를 피해야 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데이터나 결과나 방법이나 아이디어나 이것들을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나 가설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낡은 아이디어를 비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로는 마땅히 그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주어져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비 과학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연구자들은 또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 연구에 대해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법을 준수할 의무가 합법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우리가 인종이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연령의 차별이 없이 여러 가지 연구가 차별 없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와 상호 존중의 문제에서 서로 존중감을 가지고 협력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연구에 있어서 문제는 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부정행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구의 부정행위는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연구 공동체와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이고 과학적 위반 행위를 우리는 연구 부정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연구 부정행위의 그 범주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로 봤을 때 연구 계획 단계부터 수행하고 결과 발표 등에서 이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조를 했거나 변조하거나 표절을 하거나 부당한 저자의 표시를 하거나 부당한 중복 게재를 하거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사 방해를 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어지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게 제가 좀 통상적 용인이라는 범위를 뒤에 가서 좀 시간 있으면 더 말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교육부 윤리 그 학부를 위한 지침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나온 부정 사례를 한번 제가 봤더니 최근에 나온 사례 중에서 13개 사례가 있었고 국내에 해외에는 한 5사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 사례씩 잠깐 좀 살펴본다면 먼저 국내 사례 중에서 부당한 중복 게재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졌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니까요. 이것이 어떤 경우냐면 엄마는 그 교수시고 그 대학원생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A고 대학원생 B라고 이제 우리가 한다면 모녀지간인데 교수 A는 2009년에 이 국문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9년 뒤인 2018년에 영문의 논문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이제 하면서 딸 B까지 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2009년에 국문 논문을 번역해서 이제 발표한 것인데, 이 교수가 부당한 중복게재로 따른 부당한 저자 표시로 인해서 연구 진실성위원회 대학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제보가 있었지요. 이제 왜냐하면 이 논문이 한국연구재단의 그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제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소명을 이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명을 했습니다. 뭐 딸이 논문에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그 다음에 영문 논문을 국문으로 이렇게 개발한 배움의 모델을 이제 해외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내가 작성을 했고, 그 뭐 비록 동일한 데이터 내용을 사용했지만 두 논문의 전개 방식이 뭐 다르고, 그러니까 중복게재가 아니라 뭐 국문 논문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를 그 영문 논문을 소개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개에서 중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소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판정은 부당한 중복 기재인 동시에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면서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해당 학회와 관련 학회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지원 기관인 에서는 인건비를 제한 연구비를 다 환수하고요. 앞으로 연구 참여 제한을 5년 동안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뒤에 가면 제가 중복게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왜 부당한 중복게재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후속 연구에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 것이 이제 우리가 중복게재인데, 부당하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부당하다는 말이. 부당하다는 의미는 연구자가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이 이전 연구 결과를 마치 새로운 연구처럼 다른 학술지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인용 표시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양과 질이 해당 학문 분야에 인정하는 범위,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느 범위까지가 또 있지요. 그거는 뭐 학회에서는 각각 학회나 학교는 또 학교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전 논문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큰 문제입니다. 논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새로운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독자들이 볼 때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한 중복게재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쓴 논문을 영어로나 외국어로 다른 자외국어로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출처를 표시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자 이름을 우리가 이제 올릴 때 여기에 그리고 그 딸이 그 저자의 이름을 올렸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렇습니다. 저자의 표시는 연구의 학문적 또는 지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영어를 번역하는 것이 학문적 지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는 학문적 지적 기여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전 학술지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하겠다는 허락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새롭게 게재할 학술지에도 이전에 한국어로 출판된 논문임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은 뒤에는 이 사사 표시를 통해서 해당 논문이 이전 논문을 번역한 것임을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또는 연구 부정행위 사례가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일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한다면, B라는 교수가 소속 대학과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출판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수행했던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전에 썼던 책이 목회자로 사는 법하고 기독교의 윤리 바로 알기 책 2권을 이 사람이 이제 이 출판을 이미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은 모두 자신의 이전 책과 타인의 책, 그리고 또 논문들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재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여기 뭐 소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판정 결과는 자신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도가 높아서 부당한 중복게재가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연구를 활용해서 출처 표시를, 중요한 출처 표시예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못하면은 연구를 해놓고도 이런 굉장히 큰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연구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는 반드시 따옴표가 필요하고요. 또 한 문장 이상의 긴 경우를 했을 경우는 반드시 인용 표시를 또 뒤에 이렇게 영문 같은 경우는 뭐 이태릭치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글 같은 경우는 그 학회마다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우리가 하는 표시 방법이 있잖아요. 간접 인용했다는 것을 해서 또 각주를 다시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그 연구물을 자기의 연구물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 13개를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예국 사례 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호르몬 행내 수용체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자였습니다. 이 교수가 M 교수라는 분인데, 근데 이제 교수님 밑에 연구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몰려들게 됐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느냐면 짧은 시간에 165편이라는 경이로운 논문 편수가 이 교수님 연구진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수는 연구팀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면은 이 세 팀으로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각 이제 팀별로 경쟁을 시킨 겁니다.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게 되겠죠. 과도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으면서 모두 교신저자나 주저자로 막 서로 막 올리면서 이 데이터나 또 이미지나 막 이걸 변조시키고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짧은 시간에 막 경쟁적으로 하다가 세계 팀이 165편의 그런 논문을 편찬했지만 모든 이조나 변조된 논문인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교수도 파면당하고 전체적인 큰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표절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일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지식을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또 창작물을 적절한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 표절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기 행위 역시도 표절이 됩니다. 다만 이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은 학회나 해당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학회나 그 기관에서 범위를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준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은 10%에서 15% 이내 문장 유사도 검사에서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면 이 표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어떤 데는 10% 아래도 할 수도 있겠고 더 위로도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거기는 그 학회나 전문 기관의 그런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표절이 어떠한 상황이 표절인가,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일지라도 무조건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고 사용한다면 이게 표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출처 표시. 계속 중요하면 남의 어떤 그러한 연구 내용이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간에 반드시 출처를 표시를 하는 것이 우리가 표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타인의 이 저작물에 단어가 있고 문장 구조 일부를 변형해서 사용을 할지라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출처 표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남의 저작물이니까 출처 표시를 하라. 그 다음에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또 다른 독창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일지도 출처 표시를 해야지. 그래 안 하면 표절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서 활용할 때도 우리가 다른 외국 서적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표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타인이 발표했거나 출간한 연구 내용 중 핵심 개념의 어떤 전부 아니면 또 일부를 인용할 때도 본인의 연구 이런 거를 그 사람 것인데 본인의 연구 개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특히 그 그래프 같은 거랄지 도표 같은 것이 그림, 사진, 그 연구의 원자료 같은 거, 연구 자료가 다를 경우를 포함할 때 이것도 우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특히 그림 같은 거를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림이나 도표 같은 거. 도표는 다시 밑에서 이제 출처 표시가 되지만 그림 같은 경우는 허락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그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책을 할 때는 좀 메이저급의 출판사에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을 특히 이제 그 심리학 분야에서 생리심리학 분야 쪽에는 그림을 다 그려야 되는데 남의 걸 그대로 갖다 써버리면 표절이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그런 해야지. 갔다 와서 반드시 그것은 저작자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가 되면 안 돼요.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창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다 표절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표절로부터 우리가 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처 표시를 잘해야 된다.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 연구 윤리 문제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 최근 이제 연구윤리정보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연구 문제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그런 것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한 1200개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 질문을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한 1200개 질문 중에 한 4개 정도 돼요. 하나는 표절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복게재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자의 자격 문제. 그 다음에 출판윤리. 이런 문제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아까 표절하고 그다음에 이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가 문제되는데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라는 말은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한 경우로 자기 표절이나 분할 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면서 이거는 이제 2차 게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이런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요, 이 중복게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전의 저작물을 후속 연구에 이렇게 우리가 연구에 저작물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야 됩니다. 출처 표시를 해야 연구의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술지의 논문을 더 키워서 학위 논문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출처 표시를 해야 되겠죠. 또 학위 논문을 학술 논문으로 사용할 때도 출처 표시를 반드시 해야만이 이 중복게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늘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처 표시를 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윤리지침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복게재 여부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이제 한다라고 이제 서울대 윤리기준인데 학위 논문이나 연구 결과 보고서 학술대에 발표한 논문 경우는 대상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한 경우에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적절한 인용 표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대중서나 교양 잡지 등으로 발간한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을 출판한 후에 연구 결과 및 또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이것이 중복게재에 해당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도 적절한 인용 표시는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계속 제가 말합니다만은 인용 표시, 적절한 인용 표시는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고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는 앞바도 나왔습니다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한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낙을 받으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된 내용이 다른 언어로 했을 경우는 그게 허락을 받아서 그 사전 승낙을 받을 경우는 중복게재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절한 인용 표시, 그 다음에 이 출처를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사전 승낙을 받는 거,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저자 자격 및 부당한 논문 표시인데, 이 저자 자격이 뭡니까? 출판하는 논문 연구에서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이 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당한 논문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당한 논문 저자라는 것은 연구 내용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논문 저자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것도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저자 자격 및 부당한 논문 표시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하고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또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수주, 또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이 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 저자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것은 저자의 부당한 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회에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결정하는데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저자의 소속은 실험이나 또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교신 저자는 투고, 그다음에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는데 이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이런 내용들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되겠고요. 혼자 막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지도 학생이 학위 논문은 학술지에 낼 수 있죠. 지도교수와 함께. 그렇지만 지도교수 혼자 단독 명의로 게재하는 발표는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저자 자격에 굉장히 부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와 함께 이렇게 논문을 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출판 윤리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출판 윤리가 무엇입니까? 연구의 그 결과물을 이제 이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서 저자 표시를 하는 것이고, 또 이해관계, 이중 게재 및 중복 출판, 결과 발표의 진실성,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어떤 윤리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동시투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투구. 어떤 경우가 이런 동시투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학회지 두 군데다가 이렇게 하고 좀 바쁘니까 이쪽에 두 개를 투고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게 먼저 될지 모르니까 두 개를 해가지고 동시에 투고를 한다거나, 중복으로 또 이렇게 게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출판윤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럴 경우는 두 개가 됐을 경우 최초 오리지널 것만 사용한다는 것, 우리가 또 보험용으로 한다 동시에 투구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그 논문의 윤리적인 문제의 좀 중에서 날조 및 변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날조가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굉장히 이거는 큰 문제죠. 없는 걸 갖다가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런 결과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조는 뭡니까? 연구를 시행해서 얻은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죠.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사회과학 논문 같은 경우에 우리 가설을 세웠는데 가설이 잘 이렇게 입증이 안 된다거나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은 또 이 삭제를 해서 자료의 통계 분석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조작을 해 갖고 변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변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힘을 빌려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경우, 특히 이제 이렇게 통계 같은 경우를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 기관에 나가 이렇게 의뢰해서 통계를 맡기거나, 아니면 그런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기관에서는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나오게끔, 그러니까 뭘 원하십니까?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됩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이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자 자격 문제랄지 또 출판 윤리 문제, 또 중복 기재 이런 우리가 여러 문제가 될 때는 지적인 절도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 남의 거를 내 것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는 지적인 절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출처 표시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 꼭 필요한 부분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출처를 또 부적절하게 표시를 해가 내 것인 것처럼, 아니다 내 것인 것처럼 하거나, 그래 우리가 우리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인용들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생태계가 이제 이게 파괴되는 연구 부정이 계속되어지면은 이 정직성과 이런 진실성, 이 객관성, 신뢰성이 다 무너지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질 경우는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느냐. 논문 철회가 있고 논문 취소란 것이 있습니다.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저자가 자진하여서 취소하는 경우가 논문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 논문 취소는 어떤 것입니까? 출판된 논문에서 이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이렇게 삭제하는 것을 우리는 논문의 취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연구 윤리를 우리가 늘 그 머리에 염두에 두고 늘 우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표절과 중복 게재 또 이 저자 문제, 출판 윤리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우리가 실수 없이 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연구자로 또 우리의 또 연구 결과들이 이 사회에 잘 공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을 가지고 연구자로서 우리가 임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럼 조금 중간에 뭐 두서없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큰 골자는 우리가 이런 연구의 표절, 중복 게재, 저자 자격이나 출판 윤리 문제를 잘 준수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출처 표시를 우리는 잘 해야 된다. 그걸 제가 강조했고요. 출처 표시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자기 표절 문제를 포함해서 그 데이터를 재활용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실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 좋은 연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